옛날 옛적 홍족의 어느 작은 마을에 라오라는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고 들판을 걸으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가끔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는 늘 짧고 단순한 말만 남기고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홍수의 위험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강이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방을 쌓고 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급히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서로를 탓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라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라오의 집을 찾아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라오는 그들을 조용히 맞이하며 말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억지로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강은 더 큰 힘으로 우리가 만든 장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라오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방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강둑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가리키며 어느 지점에서 물이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흩어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방을 쌓기보다는 물이 흘러가도록 지형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물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라오이 말대로 자연의 흐름을 재구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그들은 자연과 함께 일하며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흘러갈 길을 찾았을 때 마을은 더 이상 홍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라오가 전한 무의자연의 지혜를 통해 강물이 가져다주는 비옥한 토양 덕분에 풍성한 수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자연이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덜 힘들고 그 결과가 더 만족스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홍수의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라오를 떠올리며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들은 라오의 중후한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무의자연의 철학은 단순히 자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 그것에 받쳐 함께 살아가는 지혜였습니다. 라오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조화로운 삶을 이어가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이기라는 이름의 특이한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부터가 이미 이왕이기이언론을 떠올리게 했지요. 이기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철학적 고민을 던져주며 매일같이 무언가를 깨달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기 씨는 마을의 작은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 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와 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루하게 들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이야기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기 씨의 천진난만함에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 속에 이가라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몹시도 튼튼한 나무였죠. 하지만 이 나무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느 날 이가는 자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튼튼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이 산을 지켜왔다는 오래된 돌에게 물었습니다. 돌아, 나는 왜 이렇게 튼튼한 걸까? 돌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안에 있는 이 때문이란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일을 가져왔지. 그래서 그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거야. 이때 청중 중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그 일한 게 도대체 뭐죠? 보이진 않잖아요. 이기 씨는 지그시 웃으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란 본질적인 원리나 모습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깃들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인도하는 것이요.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가는 그 사실에 만족하며 자신의 이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는 뭔가요? 이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마을에는 기가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힘이 넘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가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늘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이지만 자꾸만 방향을 잃고 헤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기가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기 씨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이야기에 푹 빠져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이렇게 말했죠. 기가,
너의 문제는 내가 가진 기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에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단다. 이에 지침이 필요해. 그 후로 기가는 이를 찾아 나섰고 드디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기는 우리의 행위와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이의 역할이지요. 청중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 씨는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와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를 통해 그 본질을 실제로 표현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이며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기 씨의 재미있는 이야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 자리해하지 못하던 이황의 이기 이원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철학적 개념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기 씨는 그렇게 그의 이름을 본딴 이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 율곡 이이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창적인 이기호 발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을 전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이이는 이 이론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의 학자들과 일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이는 자리한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보이지 않는 이와 보이는 기가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와 기는 마치 춤을 추듯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세상의 모든 현상을 빚어내지요. 이이의 말을 들으며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이는 예를 들기 위하여 가까운 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의 아름다움도 이와 기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그 산의 고유한 질서를 뜻하며 기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우리에게 그 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때 한 농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이와 보이는 기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이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가락을 튕기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농사를 짓고 가족을 부양하고 기후과 교류하는데도 이와 기가 함께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농작물을 가꾸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입니다.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실제적인 행동들은 기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이는 조금 더 풀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그의 마음속에 담긴 올바름과 진실함이 일하면 그것을 행하기 위한 용기와 결단력은 기입니다. 이와 기가 함께 작용하여 그 사람을 꼭 귀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지요. 그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중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와 기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고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이의 설명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신선한 깨달음을 주었고 그날 이후로 그의 이기호 발설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 사이에서도 널리 회자되며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곡 이이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질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철학적 도구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요한이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평생 동안 이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공부하며 보냈고 특히 칸트의 범주적 명령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칸트의 이론이 단순히 책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마실 향긋한 차를 사기 위해 마을의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장은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든 상인은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 열심히 외쳤습니다. 요한은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신선한 채소 등을 구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작은 동전 주머니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쓰기로 했던 돈이 전부 들어있었죠. 요한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잃어버린 주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저 멀리 거리 한편에서 한 소년이 그의 주머니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은 서둘러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요한을 바라보며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제 주머니입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돌려주지 않겠니? 소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요한은 주머니를 받으며 칸트의 범주적 명령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소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주머니를 죽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너의 물건을 가졌을 때 너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랄까?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들 제 물건을 돌려주길 바라겠죠. 그렇지? 요한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칸트의 범주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 너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고려하는 거야. 앞으로는 무언가를 주었을 때 그 물건의 주인을 찾는 것이 오겠지?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소년에게 감사의 뜻으로 작은 동전을 하나 주며 말했다. 내가 오늘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길 바라. 그날 이후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칸트의 범주적 명령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그 도덕적 원칙을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며 칸트의 철학이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과정에 기여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 후로도 요한은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사람들과 나누며 마을에서 존경받는 철학자로 기억되었습니다. 이렇게 칸트의 범주적 명령은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요한의 이야기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사용되고 있답니다.